21년 2학기 2주차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 판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발산 판정법이라고 부르는 판정법이에요. 이것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급수가 하나 주어졌어요. 급수를 편의상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써볼까요? n이 1부터 가고 있으니까 a1 플러스 a2 플러스 해서 뒤로 무한한 항을 다 더한 값이죠. 그래서 수렴 발산을 판정할 때에는 그 값을 직접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그 an이 어디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수렴한다, 발산한다라는 것은 뒤쪽에 있는 무한계의 항이 수렴하면 전체는 수렴하는 거고요. 앞에는 유한계밖에 없으니까 유한계는 다 더하면 그냥 어떤 특정한 값, 유한한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무한계의 항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무한계의 항이 수렴하면 전체 급수가 수렴하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무한계의 항이 발산하게 되면 앞에 유한계를 더해도 전체는 발산해야 되지요. 그래서 전체 급수는 발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은 수렴한다, 발산한다라는 그 사실만 따질 때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그냥 기호를 n이 얼마부터 무한대까지다라고 그 시작하는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시그마 an 이렇게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편의에 따라서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n이 1부터 가면 이 기호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다. 이렇게 고쳐 놓으시면 되고요. n이 0부터 가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필요에 따라서 고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an이 주어진 급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 이 주어진 급수가 만약에 수렴하면, 즉 값이 있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 an의 극한은 0이 돼야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 자, 이것이 참이다라는 건 조금 있다가 볼 거고요. 그렇다면 이 명제가 하나 주어졌으니까 이 명제가 참이 되면 이 명제의 대우도 이 명제와 진리값이 같죠. 그럼 참이 되겠죠. 이 명제의 대우가 되는 명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명제의 대우는 이 결론을 부정하면, 즉 리미트 an이 0이다라는 걸 부정했으니까 리미트 an이 0이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가정이 부정돼야 돼요. 즉 이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걸 부정하면 이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명제는 같은 진리값을 갖는 그런 명제가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이 대우 명제를 가지고 이름을 줍니다. 급수가 발산한다라는 걸 판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는 발산 판정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발산 판정법. 자, 그럼 우선 발산 판정법의 결론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시그마 an은 발산한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렇게만 가는 거지 이 명제의 역은 참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예를 보면 리미트 an이 0이 아니다 그러면 발산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리미트 an이 0이면 그러면 수렴하냐? 이건 아니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게 0이라고 하더라도 이 결론으로 이 가정으로부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주어진 급수는 수렴한다. 리미트 an이 0이면 시그마 an은 수렴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단지 우리가 발산 판정법이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는 참인 명제는 리미트 an이 0이 아닐 때 얘기하는 거예요. 0이 아닐 때.
0일 때는 어떤 결론을 줄 수가 없어요. 0이 아니면 발산한다. 예, 이렇게 결론을 준 거지 0이라고 해서 수렴한다라는 결론을 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리미트 an 이 값이 0이 되는 급수를 하나 생각을 해볼 거예요. 예, 이렇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이렇게 생긴 급수를 생각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것은 n이 1부터 가고 있으니까 1부터 대입합니다. 그럼 n이 1일 때는 1분의 1, 1이죠. 플러스 n이 2가 되면 2분의 1이죠. 플러스 3이면 3분의 1이고 플러스 예, 이렇게 n분의 1을 다 더한 모양이다 그런 뜻이에요. 1부터 시작하는 이것 예, 이 급수의 이름은 조화급수예요. 이 급수의 이름은 조화급수. 예,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조화급수는 발산합니다. 예, 조화급수가 발산한다라는 것은 따로 얘기가 될 겁니다. 예, 이렇게 결론을 우선 알아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 조화급수가 발산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시그마 옆에 있는 n분의 1이 an이죠. 그렇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n분의 1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n분의 1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0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an의 극한이 0이었지만 이 조화급수는 발산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발산 판정법은 예, 이쪽 한쪽으로만 갈 수 있는 그런 정리지 예, 여기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발산 판정법을 얘기해 보면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시그마 an은 발산한다. 예,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예, 칠판을 지우고 예, 그렇다면 이 발산 판정법 원래 이 앞에 있는 A번 이 명제의 대우를 가지고 온 거죠. 예, A번 이 명제가 참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참인가 한번 볼까요? 예, 어떤 급수가 있는데 그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1주차 수업에서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정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부분합입니다. 부분합의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값이 S다. 예, 이렇게 쓰기로 했죠. 예, 그래서 이 존재하는 값을 S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리미트 Sn은 S다. 즉, 이 S라는 이 값은 예, 시그마 AN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이 급수가 수렴하면 an의 극한이 0이다라는 걸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우리 부분합 sn이 어떤 뜻인지 압니다. sn은 시작부터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an까지 더한 거죠. 예, 여긴 시작이 a0면 a0로 바뀌면 되는 것뿐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요. 예, 시작부터 어쨌든 어디서 시작하든 시작부터 더하면 된다. 예,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an까지 더한 게 sn이니까 예, 우리는 an만 남기고 싶다면 여기 마지막 것만 놔두고 요 바로 전까지 더한 걸 빼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바로 전에는 an-1이니까 바로 전에 an-1까지 더한 것은 sn-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리미트 an 하는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만 남길 거니까 sn에서 sn-1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극한의 성질을 압니다. 예, 1학기 때 배운 대로 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을 빼주면 되죠. 근데 이 부분합의 수열이 수렴한다고 했어요. 이 극한이 s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sn-1은 sn 바로 뒤에서 쫓아가는 거니까 sn이 s로 향한다면 sn-1도 따라가니까 s로 향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같은 값을 빼준 거니까 0이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AN의 극한은 0일 수밖에 없다.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SN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미트 AN은 0일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예, 전개가 된 거죠. 어렵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발산 판정법을 이용해서 어떤 급수가 수렴하나 발산하나 판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제 6번 보세요.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5n제곱 플러스 4분의 n제곱 이것이 발산한다라는 걸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자, 여기 시그마 옆에 있는 것이 an이죠. 그렇죠? 이 극한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시그마 옆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n제곱 플러스 4분의 n제곱. 그렇죠? 여기 분모의 최고차항이 이 다항함수인데 예, 2차항이 최고차항이에요. 분자도 2차항, n제곱이 최고차항이에요. 그렇다면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은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결정해 주죠. 분모는 5, 분자는 1, 그러니까 5분의 1. 그렇죠? 예, 우리 극한의 기술 배운 대로 분모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누면 계산할 수 있죠? 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으로 나누면 5 플러스 n제곱 분의 4 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n제곱도 무한대로 가고 예, 그것이 분모에 있으니까 n제곱 분의 4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전체는 5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분의 1은 0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미트 AN을 계산했는데 0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급수는 발산해야 되겠죠? 발산 판정법이죠. 그래서 발산 판정법에 의하면 이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5n제곱 플러스 4분의 n제곱 예, 이것은 발산한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예, 급수의 선형성과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판정법을 통해서 예, 어떤 급수의 합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급수는 선형성이 있다라고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선형성이다라는 것은 동차적 성질이 있고 그리고 덧셈적 성질이 있다라고 했었죠. 예, 이 두 개의 성질을 합해서 선형적인 성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동차적인 성질은 여기 급수 안에 있는 상수가 급수 밖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다라는 성질이었죠. 예, 그리고 덧셈적이다라는 것은 급수 안쪽에 어떤 두 개의 항의 합으로 되어 있다면 예, 각각의 합으로 예, 더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예, 이게 덧셈적인 성질이라고 했어요. 단 각각의 급수가 예, 수렴할 때, 즉 값이 존재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급수가 선형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7번 한번 볼까요? 예,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3 플러스 2의 n승분의 1. 예, 이 급수의 합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 첫 번째 주에 예, 지난주에 배웠던 예, 이론이 있었습니다. 급수의 값을 정의를 써서 구해봤던 게 있었죠. 예, 앞에 그 예제 5번, 예, 지난주 배웠던 그 예제 5번에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예,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예, 이것은 직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걸 계산했었어요. sn을 계산하고 그것의 극한을 계산하고 그렇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렇죠? 예, 이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첫 번째 주에 예, 우리 기하급수에 대해서 배웠죠. 이 뒤에 있는 항을 보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2의 n승분의 1은 2분의 1의 n승이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승. 그렇죠? 무엇인가의 n승 하는 것을 다 더한 모양이니까 바로 기하급수다라고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항을 전개하면 n이 1부터 가니까 n이 1이면 2분의 1, n이 2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그렇죠? n이 3이면 2분의 1의 3승이니까 8분의 1. 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뒤에 있는 항은 앞에 있는 항에 2분의 1을 곱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2분의 1이 예, 우리 첫 주에 배웠던
그 이름을 그대로 쓰면 바로 이 기하급수의 공비가 되는 거죠. R이라고 썼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n이 1부터 가고 있으니까 첫 번째 항은 2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이 급수는 초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기하급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공비가 2분의 1이다 그랬으니까 R의 절대값은 2분의 1의 절대값이고 그 값은 바로 2분의 1이죠. 예, 기하급수는 이 공비의 절대값을 1하고 비교하죠. 그래서 1보다 작으면 수렴하고 나머지는 발산하죠. 자,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하급수는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예,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배운 대로 이 기하급수는 수렴한다라고 알 수 있고요. 수렴하면 그 값도 알 수 있어요. 그게 기하급수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디로 수렴하냐? 수렴한다면 1-R분의 A, 1- 공비 분의 초항. 기억나지요? 자, 그렇다면 이 급수는 수렴하고 1-R분의 A로 수렴해요. 자, 그럼 그 값을 계산만 하면 됩니다. 공비는 2분의 1이었고요. 초항은 역시 2분의 1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값은 1-2분의 1 분의 2분의 1이죠. 1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1이니까 분자 똑같이 2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1이죠. 그러니까 이 급수는 1이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문제에 있는 급수를 다시 가지고 와 볼게요. 위에서 급수의 선형성을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그 선형성에 의해서 이 급수는 이렇게 두 개 항을 더한 걸로 표현됐으니까 두 개 항의 합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그럴 때 이 앞에 있는 것은 여기 3 하는 건 상수니까 시그마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3이 곱해지고 그러면 남는 급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우리가 알고 있는 급수죠. 그렇죠? 예, 이 값은 1이다라는 걸 기억했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은 1이다라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급수도 기하급수로 그 값을 계산해 보니까 역시 1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에서 갖고 있는 급수는 3 곱하기 1 플러스 1이니까 그 값은 4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조화급수가 발산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어떤 수열을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A1, A2, A3 이렇게 수열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값이 항이 무한대로 가면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 값을 알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로 수렴한다 그러면 당연히 전체 수열이 수렴해 가는 거니까 즉 이걸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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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돌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늘어놓은 어떤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약돌을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밟고 지나가면 이게 끝에 가면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냐? 서울로 가까이 가고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 길이. 자, 그런데 이 조약돌을 하나씩 건너뛰면서 밟고 갔어요. 그렇다면 하나씩 밟고 갔을 때 서울로 가는 길이었으니까 하나씩 건너뛰어도 당연히 서울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 이론이 어떤 얘기냐 하면 전체 수열이 만약에 수렴하면 그러면 그 수렴하는 수열에서 꺼낸 부분 수열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면서 밟고 가는 것을 순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개 항만 선택해서 밟고 가는 것을 부분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분 수열도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부분 수열도 수렴한다. 그렇죠. 너무 보기에 당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에 대우가 되는 것도 참이에요. 만약에 부분 수열이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면 그러면 여기 결론이 부정됐으니까 이 가정이 부정돼야 되겠죠. 전체 수열이 수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전체 수열도 발산해 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전체 수열이 수렴하면 부분 수열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 수열이 만약에 발산했다면 전체 수열도 발산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이론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어진 이 조화급수에 대해서 우리 수렴한다, 발산한다의 정의가
예, 그 부분합의 수열이 수렴하는 것이 급수가 수렴하는 거였죠. 그래서 부분합의 수열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S1, S2, S3, S4 이렇게 전체를 다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게 전체 수열입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을 전체를 가지고 계산하면 이론이 약간 까다롭고 어려우니까 이것의 부분 수열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건너뛰면서 끄집어낼 텐데 이런 방식으로 끄집어낼 거예요. S1, S2, S4, S8, 그 다음은 S16 이렇게 S16이 되겠죠. 이렇게 건너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번호를 보시면 1번, 2번, 4번, 8번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죠. 1은 2의 0승이에요. 2는 2의 1승이고요. 4는 2의 2승이고요. 8은 2의 3승이고 16은 2의 4승이에요. 자, 그러니까 2의 몇 승 하는 모양을 끄집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2의 n승 모양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끄집어낸 부분 수열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S1은 당연히 A1까지 더하는 거니까 첫 번째가 A1이기 때문에 이 한 항만 가지고 만들어졌죠. 1입니다. 그렇다면 S2는 이 값은 A1 플러스 A2니까 A1은 1이고요. A2는 2분의 1이죠. 그렇다면 1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S4, 이 바로 전에 있던 것하고 비교하겠습니다. S4는 S2에다가 A4까지 더해야 되니까 A3와 A4를 더해야 되죠. A3는 3분의 1이고요. A4는 4분의 1이고요. 그래서 3분의 1과 4분의 1을 더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뒤에 더해지는 이 두 개의 항을 볼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3분의 1과 4분의 1은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커요. 그렇죠? 그렇다면 작은 수 4분의 1을 두 번 더해주면 3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한 것보다는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S2에다가 4분의 1을 두 번 더한 것. 이것보다는 S4가 크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S2라는 값은 1 플러스 2분의 1이었고요. 4분의 1을 두 번 더하면 이건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 플러스 2분의 1에 2분의 1을 더한 것. 이것보다 S4가 크다라는 얘기고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1은 놔두고요. 2분의 1을 몇 번 더했나라는 걸 볼 수 있게 표기를 할 거예요. 2분의 1이 두 번 있다라는 걸 보기 위해서 그걸 2분의 2라고 쓸게요. 약분하면 1이지만 2분의 2라고 쓸게요. 자, 그렇다면 1 플러스 2분의 2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것, 규칙을 보기 위해서 그 다음 걸 한번 꺼내볼까요? 그 다음은 S8, S8을 꺼냈어요. 앞에 거하고 비교하면 S4와 비교합니다. 그렇죠? S4하고 비교하면 S8은 S4에 거기 A8까지 더할 거니까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을 더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이것이 A5, 이게 A6, 이게 A7, 이게 A8. 그렇죠? 자, 그럼 역시 볼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이 네 개의 항은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인데 역시 8분의 1이 제일 작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4개를 전부 제일 작은 8분의 1로 다시 바꿔주면 이 제일 작은 거 4번 더한 것보다는 이 앞에 있는 값이 큰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S8은 S4에다가 8분의 1을 4번 더한 것보다는 커야 돼요. 그런데 역시 8분의 1을 4번 더하면 그 값이 2분의 1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S4는 1 플러스 2분의 2보다는 커야 됐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2분의 1 더한 것보다 S8이 크다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또 규칙을 보기 위해서 정리합니다. 1은 놔두고요. 2분의 2와 2분의 1을 더한 거니까 2분의 1이 3번 더해진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규칙이 보이죠? 여기가 S8인데 8은 2의 3승이니까 여기 2의 승수가 3이면 여기가 분자가 3이 오고 있어요. 그렇죠? S4는 2의 2승인데 2의 승수가 2면 그러면 여기 분자가 2가 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S, 이
아래쪽에 있는 번호를 2의 n승이라고 가지고 오면 당연히 1 플러스 2분의 하고 봤을 때 분자가 n이 온 것보다는 크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항을 비교했습니다. S2의 n승은 1 플러스 2분의 n보다는 커요. 그렇다면 큰 값의 극한이 작은 값의 극한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작아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극한을 취하면 같아질 수까지는 있다라는 것 1학기 때 배웠습니다. 극한의 성질에서. 그렇죠? 자, 그렇다면 S2의 n승의 극한하고 1 플러스 2분의 2분의 n 이것의 극한하고 비교하면 이쪽에 있는 값이 이쪽에 있는 값보다는 큰 값이었으니까 극한을 취하면 이상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1 플러스 2분의 n은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당연히 2로 나눈 것도 무한대로 가고 거기다가 1 더해봤자 무한대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무한대로 가야 돼. 그렇다면 S2의 n승은 극한이 이 무한대로 가는 것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합의 수열에서 그 부분합의 수열을 전체 수열로 생각해서 부분 수열을 끄집어낸 거죠. 2의 n승 모양으로 번호를 주어서. 그렇죠? 부분 수열을 끄집어냈더니 부분 수열이 발산했어요. 그렇죠? 부분 수열이 발산했으니까 전체 수열이 발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체 수열이 발산한다. 즉 부분합의 수열이 발산한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으로부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전체 수열 이것도 발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끌어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의에 의해서 이 급수는 발산하는 거죠. 부분합의 수열이 발산했으니까 부분합의 수열, 부분합의 수열의 극한 그 값이 바로 이 급수의 값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합의 수열을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해 보니까 이 수열은 발산하는 수열이에요. 그렇다면 이 급수도 발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조화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8장 3절 볼까요? 예, 이제 판정법을 하나 배웠어요. 발산 판정법이라는 걸 배운 겁니다. 이제 또 하나의 판정법을 배울 텐데 8장 3절은 적분 판정법이라는 판정법하고 비교 판정법이라는 판정법 이 두 개의 판정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적분 판정법부터 볼게요. 적분 판정법은 이건 조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함수 fx가 0보다 커요. 양의 값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런데 그 함수는 우리가 생각하려는 급수, 그 급수를 만드는 수열의 일반항 an을 이 함수로부터 얻을 거예요. 얻는 규칙은 f에다가 x 대신에 n을 대입하면 fn 이걸 가지고 an을 계산을 했어요. 즉 an은 fn하고 같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편의상 이 함수가 어떤 구간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줄게요. 자, 그런데 이것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주어지면 n이 1부터 간다 그러면 여기가 1부터의 구간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편의에 따라서 우리가 시그마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 구간을 여기 n 이 값을 2로 가지고 와가지고 2부터 무한대까지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2부터 무한대까지 또는 1부터 무한대까지 즉 어디부터 무한대까지 그 어디라는 값을 m이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m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구간이면 다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그 구간에서 이 함수는 연속 함수예요. 적분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적분 가능한 조건, 연속이면 적분 가능하지요. 우리 1학기 때 배웠죠. 그 조건 때문에 연속이다라는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예요. 그리고 감소 함수예요. 이것은 무한대까지 계산을 할 거니까 이게 점점 증가한다 그러면 무한대까지 가면
계속 증가하면서 갈 거니까 전체의 값이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감소한다라는 조건을 준 겁니다. 자, 그럼 세 가지 조건이 주어졌죠. 이렇게 어떤 수열의 항을 얻었는데 그 항을 얻는 함수가 0보다 크니까 당연히 이 수열의 항 AN도 0보다 크지요. 그렇죠? 예. 이 0보다 큰 항을 가지고 만든 급수, 이 수열의 항을 다 더해서 만든 급수. 그것도 당연히 항이 0보다 클 때니까 항은 0보다 큰 값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예. 그렇게 만든 급수를 항이 그 값을 계산하면 양수다. 0보다 큰 수다. 그런 뜻으로 양항급수라고 불러요. 양항급수. 어렵지 않죠? 양항급수 하는 것은 항의 값이 양수다. 0보다 큰 수다. 예,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조건이 주어졌어요. 어떤 급수가 양항급수고 첫 번째, 그렇죠? 그걸 만드는 함수는 연속인 함수고 두 번째, 그 함수는 감소해야 되고 세 번째, 그렇죠? 양항이다, 연속이다, 감소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그렇게 되는 급수, 이 양항급수, 시그마 AN, 예, 전개하면 이 시작부터 해서 무수히 많은 항을 다 더한 거, 예, 이 급수는 예, 언제 수렴하냐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예, 이 급수가 수렴하는 필요 충분 조건, 이건 양쪽 방향으로 다 이론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이상적분으로 판정할 수 있어요.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상적분이지요. 예, 우리 1학기 때 배웠습니다. 예, 이 이상적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이상적분이 존재하는 것을 역시 수렴한다라고 얘기했죠. 예, 해서 이 이상적분이 수렴하면 이 급수도 수렴하고 이 이상적분이 발산하면 이 급수도 발산한다.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급수에 수렴한다, 발산한다라는 그 사실을 예, 급수를 가지고 직접 판정하는 게 아니고 이상적분으로 바꾼 형태, 그 급수를 만드는 수열의 항 AN을 얻을 수 있는 함수 fx, 그 fx를 예, 그 함수가 연속인 구간 1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이상적분한 그 이상적분의 값 했죠. 그 값을 가지고 예, 판정한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볼게요.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 이상적분이 표현하는 영역의 그 넓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영역의 넓이를 표시하고 있냐? 자, 우리 fx가 0보다 큰 함수다 그랬으니까 그 0보다 큰 함수를 적분한 것은 어떤 영역의 넓이다라는 건 알고 있죠. 1학기 때 배웠습니다. 수학 1에서. 그렇죠? 자, 그럼 fx를 한번 그려볼까요? fx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 그래프는 x축 위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조건에 의해서 연속이니까 끊기는 점은 없고요.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x축으로 가까이 가야 되겠죠. 감소. 그렇죠? 점점 값이 작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런 그래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를 x의 값을 1이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여기부터 무한대까지라는 것은 이 오른쪽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걸 적분한 값은 이 이상적분이 표현하는 것은 fx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x의 값을 1이라고 하면 그렇죠? 이 1 오른쪽에 있고 x축 위에 있고 그리고 이 fx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이 영역의 넓이,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 이것이 바로 이 넓이가 바로 예,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fx dx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넓이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다시 오른쪽 그림 보세요. 여기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에서의 이 그래프까지의 높이. 그러면 이 함수 값이겠죠? 이 함수가 fx니까 1에서의 함수 값은 f1이겠죠. 그런데 f1 하는 것은 우리 이 급수의 항, 이 항을 얻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a1이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높이가 a1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x의 값을 1, 2, 3, 4 이렇게 예, 자연수로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기 2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에서 2까지는 이 밑변의 길이가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 직사각형을 생각해 봅니다. 1부터 2까지를 밑변으로 갖고 F1, 즉 A1, 이것을 높이로 갖는 직사각형은 이만큼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이 직사각형의 높이는 가로, 세로를 곱하면 되니까, 근데 가로는 1이니까 곱하나만 하고,
세로만 가지고 넓이가 A1이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 2부터 3까지 생각하면 여기 역시 가로는 1입니다. 그렇죠? 여기 왼쪽 변은 F2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직사각형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1 곱하기 F2. F2는 A2니까 곱하면 A2가 되겠죠. 넓이는 A2. 그렇죠? 역시 3부터 4까지 해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이 직사각형 넓이는 A3. 그렇죠? 4부터 5까지 해서 직사각형 만들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A4.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하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해서 다 더한 값이 됩니다. 그렇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급수죠. 그렇죠? 이 급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한 거예요. 근데 이 직사각형을 보세요. fx의 그래프 위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fx 아래쪽에 있는 이 영역의 넓이보다 위로 삐져나왔으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 다 더한 것이 이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것의 넓이보다는 크겠죠. 그렇죠? 근데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것의 넓이는 이 이상적분이었으니까 당연히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한 게 더 크다. 즉 이 급수의 값이 더 크거나 같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이상적분보다는 이 급수가 이상이 되는, 크거나 같게 되는 그런 값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해 볼까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 급수가 수렴한다면 값이 있는 건데, 그렇죠? 이 급수가 수렴한다면 이것 이하인 값으로 계산되는 이 이상적분도 당연히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이 설명하는 것은 이 급수가 수렴하면 이상적분도 수렴한다.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거꾸로 가볼까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이상적분은 어떤 부분의 넓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 1부터 해서 무한대까지 가는 X축 위에 있고 이 그래프 아래에 있는 이렇게 붉은색 빗금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이 넓이입니다. 그렇죠? 이 넓이가 바로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fx dx였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1부터 2까지를 밑변으로 갖고 2에서의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은 f2니까 그건 a2죠. 그걸 높이로 갖는 직사각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만큼입니다. 그렇죠? 요것하고 이번엔 역시 2에서 3까지 이걸 밑변으로 갖고 3에서의 함수값을 높이로 갖는 그런 직사각형, 이 넓이 계산해 볼까요? 이 넓이는 3에서의 함수값은 a3니까 넓이가 a3죠. 밑변은 1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거 1부터 2까지 하고 2에서의 함수값을 높이로 갖는 직사각형 넓이는 a2. 그렇죠? 2부터 3까지 하고 3에서 함수값을 높이로 갖는 그 직사각형 넓이는 a3. 역시 3부터 4까지를 밑변으로 갖고 4에서의 함수값을 높이로 갖는 이 직사각형 넓이는 a4. 그렇죠? 이 직사각형 넓이를 다 더하면 a2부터 더해졌죠.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점점점 무한한 항을 다 더한 거.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이상적분, 이것이 표시하는 넓이가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다 더한 것보다는 큰 값을 갖죠. 그렇죠? 이 직사각형들이 이번에는 곡선 아래쪽에 있어요. 그렇죠? 이만큼씩 비어 있으니까 이만큼씩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이 급수는 당연히 이 이상적분보다는 작은 값을 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이상적분이 만약에 수렴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작게 되는 2부터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이 급수 2부터 간 급수가 수렴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급수는 1부터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1부터 가는 것하고 2부터 가는 것하고 역시 첫 번째 주에 이런 기술을 연습을 했었죠. 항이 한 개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2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한 것이 수렴한다면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것은 2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한 것에다가 A1이라는 한 개의 수를 더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뒤에 무한계가 수렴하니까 A1 더해줘도 수렴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상적분이 수렴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급수도 수렴한다. 이렇게 됐죠. 어렵지 않죠?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이상적분이 수렴하면 우리 급수도 수렴하고 우리 급수가 수렴하면 이상적분도 수렴한다. 필요 충분 조건으로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적분 판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판정법을. 예, 그래서 적분 판정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예,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예, 이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제 1번 한번 볼까요? 예,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로그 n. 예, 이것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결정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시그마 하는 이 급수가 n이 1부터 가니까 이 항을 써보면 1분의 로그 1, 그렇죠? 플러스 2분의 로그 2, 플러스 3분의 로그 3, 플러스 4분의 로그 4. 예, ln이라고 쓴 로그는 자연 로그다라는 걸 얘기했었습니다. 예, 우리 수학 1에서 다 배웠고요. 그렇죠?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무한한 항을 다 더한 거죠. 근데 로그 1은 얼마인가요? 로그 1은 0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항은 있으나 마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n이 1부터 가는 거나 1일 때는 0이니까 n이 2부터 가는 거나 사실은 똑같죠.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로그 n 이렇게 써도 같은 급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뒤에 있는 항부터가 문제인데 예, 우리 적분 판정법을 쓰려고 하는데 적분 판정법이 어떤 구간에서 연속인가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항을 얻을 수 있는 함수, 즉 n을 x로 바꾸면 된다고 했죠? fx는 x분의 로그 x라는 함수예요. 그렇죠? 예, 이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것은 우리 수학 1에서 배운 대로 이 함수를 미분해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감소한다라는 것은 그 도함수가 0보다 작아야 되고 증가한다라는 것은 도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해 보겠습니다. f'x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x분의 로그 x, 분모분의 분자로 표현된 것을 미분하는 방법을 배웠죠. 수학 1에서. 규칙이 뭔가요? 예, 우리 목법칙 또는 나눗셈 법칙이라고 해서 미분 법칙을 배웠는데 그 법칙은 미분하는 방법이 뭐냐?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표현된 함수의 도함수는 분모의 제곱분의 분모가 x입니다. 그렇다면 분모 제곱하면 x제곱이죠.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근데 이 위에 있는 분자는 로그 x예요. 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그렇죠? 로그 x를 미분한 겁니다. 밑에 건 그냥 곱하고 그럼 x는 그냥 곱해줘요. 그 다음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 반대로 로그 x는 그냥 곱하고 밑에 건 미분해서 곱할 텐데 x를 미분하면 1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f'x는 x제곱분의 x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로그 x 곱하기 1. 그렇죠? 근데 x분의 1과 x를 곱하면 1이에요. 그래서 분자는 정리하면 1 마이너스 로그 x가 됐어요. 그렇죠? 즉 도함수는 x제곱 분의 1 마이너스 로그 x죠. x제곱은 무엇인가의 제곱이니까 실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플러스 값을 갖고요. 그렇죠? 분모가 0 되는 곳은 도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니까 제거하면 되고요. 예, 그래서 미분계수를 계산할 수 있는 곳은 예, 항상 플러스 값을 갖겠다. 여기 분모는 x제곱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f'의 부호는 1 마이너스 로그 x가 부호를 결정하죠. 그렇죠? 이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값이 0보다 크다, 작다라는 걸 따져서 주어진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걸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적분 판정법을 쓰려고 하니까 이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 도함수가 0보다 작게 되는 구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분자 1 마이너스 로그 x가 0보다 작게 되는 구간이 필요해요. 1 마이너스 로그 x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로그 x가 1보다 크다라는 뜻이고 그렇죠? 예, 여기 ln이라고 쓴 자연 로그는 바로 미수가 자연 로그라고 부르는 것은 미수가 2지요. 2라는 수는 2.71828 이렇게 나가는 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2.7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 값이 1보다 크기 위해서는 당연히 x의 값이 2보다는 커야 돼요. 2는 2.7 얼마니까 우리는 지금 이 급수에서는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2.7을 넘어가려면 3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x가 2보다 커야 된다라고 할 거니까 n이
3 이상이면 좋겠어요. 됐죠? 그래서 3 이상이다 그러면 3부터 무한대까지 해서는 연속이다. 예, 그리고 감소다. 이렇게 두 개 조건을 다 얘기할 수 있죠. F'이 0보다 작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3부터 무한대까지 구간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간이 3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우리가 대신 이 급수의 수렴 발산을 얘기할 대신 사용하는 이상적분도 3부터 무한대까지 구간에서의 이상적분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예, 그럼 판정법을 씁니다. 적분 판정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연속이고 감소가 되는 구간을 선택했어요. 그 구간이 3부터예요. 그래서 인티그럴 3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로그 x, 여기 이 급수의 항을 만드는 이 함수를 가지고 와서 이상적분합니다. 3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로그 x dx. 계산해 볼까요? 로그 x를 t라고 치환하면 미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로그 x의 미분과 t의 미분이 같아요. 로그 x의 미분, 로그 x를 미분한 것 곱하기 dx. 로그 x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그래서 x분의 1 곱하기 dx. t의 미분은 dt. 됐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x분의 1 곱하기 dx는 바로 dt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인티그럴 3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로그 x dx가 이제 바뀝니다. x의 범위가 3이다 그러면 우리 치환한 것은 로그 x를 t라고 놨으니까 t는 로그 3부터. 그렇죠? x가 무한대까지 갈 거다라고 하면 로그 무한대, 무한대로 가니까 t도 무한대 해서 t로 바꾼 범위는 로그 3부터 무한대까지죠. 그렇죠? 예. 여기 로그 x라는 것은 t라고 놨으니까 t. 그때 x분의 dx는 dt로 바뀌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이상적분은 인티그럴 로그 3부터 무한대까지 t dt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이상적분 계산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정의해 볼까요? 이 이상적분은 극한으로 정의되지요.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무한대까지 갈 거니까 s까지 적분하고 로그 3부터 s까지 t dt 적분하고 s를 무한대로 보내주면 돼요. 그렇죠? 예, 이제 이 적분을 계산하고 s를 무한대로 보냅니다. t를 적분하면 2분의 t제곱이죠. 구간은 로그 3부터 s까지죠. 그리고 s를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그렇죠? t에다가 s 대입한 것에서 로그 3 대입한 것을 빼주는 것이 이 기호의 뜻입니다. s 대입하면 2분의 s제곱, 로그 3을 대입하면 2분의 로그 3의 제곱.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값에 s를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s가 무한대로 가요? 그럼 제곱도 무한대로 가죠. 그렇다면 2로 나눠도 무한대로 가죠. 앞에 있는 항이 무한대로 가니까 2분의 로그 3의 제곱, 이건 유한한 값이죠. 유한한 값을 조금 빼주어도 전체는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적분 판정법을 쓰니까 이렇게 급수는 발산한다라고 판정이 됐네요. 이상적분이 발산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연습하시고요. 수고했습니다.